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9시 이후에는 모든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밤이 참 길어졌죠? 이 긴 밤 내내 어제 열심히 싸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여의도에서요. 어제 참 많은 법들로 여야가 싸우고 또 마침내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생생경제에서 자주 다룬 법들, 공정경제 3법 그리고 노동 관련 법안도 통과됐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법들이 통과된 걸 재계도, 노동계도 그리고 양진영 시민단체에서도 어디도 환영하거나 좋아하지 않네요. 그 이유 오늘 생생경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동조합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일명 노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개학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죠.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게 노조 3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ILO 3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뭐예요? 일명이긴 하지만. 이제 ILO 3법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노동조합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재계도 싫어하고 노동계도 싫어해요. 예. 왜 그래요? 재계는 왜 싫어해요? 재계는 표정 관리를 예전부터 비정규법이든 모든 그런 법률이 통과될 때 자기들도 불만이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재계랑 아주 막후에서 충분히 논의한 안이라는 냄새가 짙게 나기 때문에 표정관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계는 표정관리 수준으로 반발하는 거고 그럼 노동계는 반발할 만합니까? ILO 협약 비준이라는 게 좀 전향적인 개정이 될 줄 알았더니 상관없는 것들이 끼어들거나 이렇게 진짜 해야 될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ILO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거는 전향적인 입법이 될 줄 알았더니 이상한 것들이 끼어들었다가 조금 조정해주고 생색내는 이런 상태라서 별로 달갑지 않다. 굉장히 악법의 일환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총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 총평을 하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ILO 3법이라는 게 뭡니까? 예, ILO가 이제 국제노사정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협약이라고 8개를 하는데 우리가 그중에 4가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 교섭권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노동 금지인데 그건 우리나라 특수 상황 때문에 한 가지는 비준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했지만 그것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교원노조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 해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도 같이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조법 개정을 해서 이런 조항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세 법이 ILO 3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죠.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법들을 바꿔야 하는데 그 3법이 바꿔야 하는 그 3법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는데 교수님의 아까 총평으로 추측해 보건데 ILO의 그 기준에도 못
미친 거죠? 예,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 못 미친 것 중에는 이제 핵심적인 게 요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노조법에서도 노동 근로자가 아니면 그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서 노조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 그 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그 근거 조항이 노조법 2조인데요. 네. 그거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아하. 그와 관련된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로 고쳐야 된다고 아예로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고 나서도 여전히 EU FTA에서 뭐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보호하고 예.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분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법이 예. 이번 법 개정에도 여전히 이분들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신고제다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네.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려면 이제 신고제가 돼야 되는 거죠. 행정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자의적 개입 수단이 없어야 되는데 노조법이죠.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사실상 허가제로 하고 있는 독소조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 그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단결권 아예로 핵심 협약 비준의 정신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와 상관없는 다른 것도 네. 사용자들의 요구했던 사항들을 끼워넣은 것도 있어서 어떤 거 있습니까? 단협 기간을 연장한다. 단협 기간을 지금 현행법 2년 대신에 3년인가요? 예. 근데 이거 정부안이었잖아요. 예. 뭐 그래서 최장 3년이라는 표현으로 네. 약간 조정한 게 아예로 협약 비준하고 상관없는 거를 끼워넣었다가 반에 반발짝 물러서주고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교수님도 모르면 도대체 누가 합니까? 고양이 지 생각하는 거다.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이다. 예.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 살짝 풀어놔준 걸 가지고 약간만 풀어준 걸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 그래서 의견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될 거를 집어넣었다가 뭘 해준 것처럼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하면서 네.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처럼 외양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가장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게 반발했던 것 내용 중에 하나가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그리고 생산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이었는데 이건 사라졌죠. 예, 이것도 이제 경산호위에서 사용자가 집요하게 요구했던 대항권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 아예로 입법을 무력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사실 끼워 넣었던 얘기들을 정부 안에 넣었다가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빠진 것인데요. 네. 사실 뭐 이런 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죠. 그리고 이 기업 어용노조를 육성할 수 있는 기업별 노조 체제에 안주하는 정근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모든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게 현대 노동조합의 정신에 맞는 건데 어용노조 육성책이 되기 쉬운 그런 사업장의 조합원이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시대착오적이다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원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상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에서 노조 아님 통보받을 때 해고자들이 대부분 임원을 했거든요. 그렇겠죠. 여건이 어렵고 이 사람들의 생계지원비를 줘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임원이 되면 또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해고자는 노조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해고자가 그 노동조합의 임원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사실 해고자의 생계 같은 걸 도와주려면 이제 이분들이 임원이어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막는 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기업들은 오늘 뭐 경제신문이니까 경제신문 보니까
이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 없다. 해고자업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정치 파업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해고자 실업자를 많이 양산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이고 뭐 정치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과거에 군사 독재 정부에 이제 강력하게 저항했던 시대를 떠올리는 얘기들을 이 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20님이 왜 회사를 나간 사람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람들이 노조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는 사실 하나의 단일 체계지만 이게 거의 산별 노조랑 동일한 거죠. 특정한 사업장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노동조합도 외양은 산별 노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이 아닌 사람의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여기 빠지긴 했는데 네. 그런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노동자 활동 굉장히 이게 틈을 좁게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뭐 원청 하청 가리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가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별 노조 체제를 자꾸 떠올리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업별 노조는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네. 굉장히 안 좋은 뭐 정근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대변력을 높여서 사실 그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 대변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제안은 사실 산별 노조로 나가는 흐름하고 어긋나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과거의 그런 기업별 노조 체계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얘기로 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저희가 다음 주쯤 고용노동부 입장을 좀 들어볼 예정이긴 한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대해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자평했거든요. ILO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줄까요? 예, 뭐 그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판단해야 되는데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권고한 것은 공무원 교원 노조에 관련된 실업자 해고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해서 날로 늘어나는 노동자.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노조할 권리도 제한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에 비춰보면 이것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 반쪽 이런 점수밖에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법 개정으로 EU에서 FTA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소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조할 권리에 대한 핵심 조항들이 사실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는 추가로 노조법을 개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특고 3법 국회 한노위 통과했는데 특고 3법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까? 예, 그 고용보험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었던 것이 코로나 국면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자영업자까지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개정이고요.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에 9개 직종에 적용이 됐는데 가입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임의가입이고 5대5로 부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 산재보험법 개정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의 징수법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이 3법입니다. 네. 그럼 이건 잘 됐습니까? 만족하세요? 전향적인 가야 될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노동자 신분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사실
적용을 하는데요. 뭐 자영업자도 우리는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게 돼 있지만 네. 그렇게 해갖고는 사회보험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무가입의 형태로 적용하긴 하는데 14개 직종에 머물러 있고요.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년간 1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되니까 최소 1, 2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소득상실의 위험에 그렇죠. 당장. 직면에 있어서 역시 이걸 했다고 해서 다른 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긴급 지원이나 이런 재난구조에 대한 것은 계속 착실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 통과한 그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을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요. 구직급여 또 출산 전후급여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지적한 대로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 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고 당장 경총에서는 사용주와 특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예. 이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재보험을 적용했는데 16%밖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다. 특고는 뭐 소득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0.8%를 노사 각각이 부담합니다. 노동자 개인도 16만 원씩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생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적 부조의 정신으로 이제 가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하게 하게 되면 이 노동력을 활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사실 사회보험의 정신에 따라서 위험을 평상시에 조금씩 내서 대비했다가 나중에 위험에 처했을 때 그 회사가 감당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힘들고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부담해서 나중에 위험에 대비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보험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익성을 따지지 않으니까 낸 것 이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노사 양쪽에 바람직한 일을 하자는 건데요. 당장에 이제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제까지 나 몰라라 했던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 소득상실 위험이 있는 것에 바로 문제가 직면해서 고용보험 적용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건데 당장 내게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섰던 탄력 근로제 이것도 의결됐죠. 예. 그러면 이제는 탄력 근로제라는 게 일정 단위 기간 중에 일이 많은 주에 노동 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에 줄이고 이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최장 52시간제인데 최장 68시간까지 주 근무할 때도 탄력제가 있었다라는 게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시행해서 효과를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이 시행률이 뭐 몇 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그게 단위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3개월이면 계절적 수요에 조정하기에 충분한 건데 그걸 6개월로 늘리는 거는 사실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장시간 국가에서 탄력제라는 그 봉두남발에 때때옷을 입히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복잡한 제도를 시행할 능력과 조건이 되느냐. 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냥 워낙 복잡하고 노동시간에 관련해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 하던 대로 일시키는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 복잡한 제도가 이용될까 봐 그게 가장 염려스럽다. 이렇게 보겠죠. 중대재해법 이번에 안 됐잖아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오늘 SNS에 꼭 하겠다라고 남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용균 씨 어머니 저희가 인터뷰하기도 했지만 참 찹찹해요. 그쵸 교수님? 하여튼 이렇게 하루에 몇 명씩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문제,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에게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나도 뭐 그 최대 뭐 징역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그런 징역형을 때린 적은 없고요. 벌금 500만 원 뭐 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산업안전조치를 하는 비용보다 나중에 사고 나더라도 그냥 벌금 맞고 마는 게 훨씬 싼 거죠. 이런 것을 이런 건 이제 기업들에게 선제 산업안전조치를 권장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 않는 게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거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처벌은 능사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최소한의 처벌 조치가 있어야 된다. 최대 금액을 김영균법이라고 최대 금액을 벌금을 올렸어요. 네. 최대 금액 올려봐야 판례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법에는 최저 기준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지만 이게 담당자들만 처벌받고 끝나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오너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히 기업이 반대하겠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후퇴한 것처럼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야 모두가 네.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 의원 입법을 제출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기업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은 특히 이제 재벌 네. 대기업의 그 최고 경영자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그걸 배관시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사실 무슨 안전조치를 하는데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겠냐 하는 점에 대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워낙 많이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이에 대해서 무책임한 기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예방조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소연 교수님 노동 전문가인 거 저희가 알고 참 정권과 상관없이 쭉 이 문제 다뤄오신 거 아닌데 뵈면 뵐 때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셔서 교수님의 얼굴이 꼭 노동과 관련된 법안들의 어두움과 같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좀 좋은 소식으로 전향적인 소식으로 교수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